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정차숙 초빙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 동안 광고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카피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저는 오늘 수업을 영상 하나를 제시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카피를 배우려고 하니까요. 이 카피라이팅과 관련된 FAB 전략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영상에는 바로 이 사람, 즉 최병강 카피라이터가 나옵니다. 이분은 광고회사 대웅기획의 제작팀장이자 카피 팀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광고회사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광고를 창작했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카피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카피의 FAB 전략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카피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FAB 전략이다. 일단 그 카피를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나 또 명함에 카피라이터 찍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기업이나 제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첫째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B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즉 B가 이제 베니핏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얼마나 설득적이냐 하는 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내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상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열해보고 그 중에 강력한 한 가지 특징을 장점으로 살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FAB 전략이다. 예를 들어 한 대학교를 광고해야 할 때 먼저 여러 가지 장점을 찾은 다음 가장 두드러진 장점을 찾아 고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이익일지를 표현해내는 것이다. 한 줄의 강렬한 글은 어떻게 탄생될까? 사실 카피는 그래서 발로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로 쓴다. 책상에 앉아 쓰는 게 아니고 발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품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공장부터 시작해서 판매처까지 다 봐야 되고, 소비자 연구 위해서는 소비자 심리학이라든지 발달 심리학 이걸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이걸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책을 많이 본다든지 영화를 많이 본다든지, 또는 내가 젊은 애를 상대한다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현장을 가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카피를 쓸 때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FAB 전략인데, FAB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카피를 쓸 때 크게 3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카피를 창작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1단계 특징이죠. 피처. 그래서 우리 제품의 특징들을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2단계 장점이죠. 어드밴티지. 그래서 이 특징들 가운데 좀 이렇게 강조할 만하고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베네핏이죠. 이러한 장점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고 그들의 욕구라던가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꿨으면 이 베네핏을 이제 카피로 창작한다는 원칙이 이게 FAB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FAB 전략은 실제로 이제 카피를 쓸 때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닝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강의 주제는 바로 이 광고 카피라이팅이에요. 우리가 이제 2주에 걸쳐서 배울 건데,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카피라이팅, 그리고 카피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카피를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카피 창작의 기본 원칙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대표적인 5I 원칙과 아이드마 원칙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피의 전략 전술에서 크게 3개, 즉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을 배워보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카피의 구성 요소에서 일단 카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이 헤드라인 위에 있는 오버라인, 그리고 헤드라인 밑에 있는 서브헤드, 그리고 광고 메시지의 몸통에 해당이 되는 바디 카피. 그래서 CM송까지 해가지고 우리는 총 14개의 구성 요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이 카피의 전략과 전술까지 배우고, 그리고 2차 시에 이 카피의 구성 요소를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피와 카피라이팅의 정의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카피의 정의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정의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좀 생각도 하시면서 이게 뭔 뜻일까 이렇게 의미를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광고의 골격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찾아낸 다음 그것을 말이나 문자로 표현한 것. 잘 읽으셨습니다. 카피라는 것은 일단 광고의 뼈대가 되는 아이디어를 추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광고 안에서 활자라던가 아니면은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카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광고 안에서 이 말 그리고 문자,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인쇄 광고에서의 카피하고 방송 광고에서 카피는 살짝 다릅니다. 일단 인쇄 광고에서 카피는 뭐냐면 이런 활자들, 문자들로 표현된 것들이 다 카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이나 뭐 서브헤드, 바디 카피, 로고 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인쇄 광고에서의 카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송 광고에서 카피는 일단은 동영상은 빼요. 그리고 정지된 그림 화면 이런 것도 빼고 기타 비주얼 이런 건 뺍니다. 그런 다음에 성우나 광고 모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문자, 이게 바로 방송 광고에서 카피가 되겠습니다. 우선 성우나 이제 광고 모델이 말하는 그런 카피에는 멘트라던가 나레이션, 그리고 CM송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문자, 이 카피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자막 또는 이제 광고 후반부에 나오는 뭐 슬로건이나 로고 타입 이런 것들이 이제 카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쇄 광고에서의 카피 사례인데요. 여러분 이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쇄 광고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카피는 무엇인가요? 뭐가 카피 같으세요? 아까 전에 인쇄 광고에서 카피는 이 문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아 이게 카피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뭐가 카피죠? 일단 그림 이런 것들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여기 사진 이건 뺀 나머지 문자로 표현된 모든 게 카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뺀 나머지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드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서브헤드, 바디 카피, 뭐 리드 카피, 뭐 로고 타입 이렇게 활자로 표현된 것들이 다 카피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무튼 카피는 이제 광고에서 표현되는 이제 말이라던가 이런 문자들, 이게 이제 카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피를 광고회사 웰콤, 이 웰콤이 예전에는 독립광고 대행사였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여기에 사장님을 지내셨던 문혜란 대표님께 카피를 배웠었어요. 직접 이제 웰콤 회사에 가서 그 광고인들하고 같이 이제 카피를 배웠었는데, 당시에 문혜란 대표님이 이 카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화이트보드에다가 다음과 같은 꽃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피라는 것은 바로 이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이 뿌리가 흙 속에서 물과 양분을 쫙쫙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줄기가 자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꽃은 나비라던가 벌을 유혹을 하게 되죠. 카피는 바로 이러한 꽃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상황 분석을 합니다. 즉 우리 제품, 그리고 시장, 경쟁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소비자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추출을 하죠. 이거는 이제 줄기와 비슷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광고에서의 말이나 글, 즉 카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 카피가 바로 소비자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설득을 해서 제품을 사게 만드는 거죠. 마치 꽃이 나비를 유혹하듯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피가 꽃과 같다. 이렇게 문혜란 대표님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설명 또한 카피의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혜란 대표님처럼 이 꽃 설명을 이제 이 정의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카피라이팅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피라이팅은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바로 카피와 라이팅 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일단 카피라는 것은 이 광고에서 그 말이나 문자로 표현되는 모든 거예요. 그리고 라이팅은 쓰기죠. 바로 이 단어가 합쳐진 거니까 당연히 그 의미 그대로 카피라이팅은 카피를 쓰는 것, 그러니까 카피 창작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울러 카피라이터는 왜 영어에서 ER이 붙으면 사람이죠. 그래서 카피라이터는 카피를 쓰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피 창작의 원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창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카피 창작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터 슈왑의 5단계 카피라이팅 법칙이라던가 블레이크와 블라이의 카피라이팅 8원칙이라던가 등등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5I 원칙과 아이드마 원칙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5I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5I 원칙은 이 카피가 효과를 잘 발휘하려면 크게 5가지 요소, 즉 아이디어, 직접적인 충격성, 그리고 연속적인 흥미, 정보, 행위 유발 이런 요소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요소의 영어 철자가 모두 다 I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5I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르면 이제 카피를 쓸 때 이런 것들을 가지게끔 이제 카피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5I의 첫 번째 요소, 즉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피는 이게 호소력을 발휘를 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아이디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피는 뭔가 좀 신선한 거, 그리고 새롭고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이나 상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야지만 그때 이 설득력이 증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카피를 쓸 때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끔 그렇게 카피를 창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미디어트 임팩트인데 번역하면 직접적인 충격성이죠. 그러니까 카피는 사람들의 눈을 확 잡아 끄는 파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카피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뭐지? 하고 이제 광고에 주목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피를 창작할 때는 이렇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이제 카피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요소, 인센스트 인터레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인 흥미죠. 카피는 사람들의 흥미를 잘 불러일으키게끔 그렇게 창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피가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하지만요, 사람들은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흥미는 지속성과 연관이 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바로 직전에 배웠던 이 임팩트는요, 일시적으로 주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단기적인 특성이 있다면 이 흥미는 사람들이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게 만드는 지속성과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보다 말게 하지 않고 끝까지 보게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흥미 있게 카피를 창작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명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카피 창작 시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할 때 이때 바로 제품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흥미를 불러일으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극적인 카피를 막 전면에 내세운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방식은요, 잠깐 말초적인 흥미 유발 이런 건 성공할지 몰라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이런 식으로 역효과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전혀 관련 없는 식으로 이렇게 흥미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고 꼭 제품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시기를 그렇게 이제 카피를 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롯데 칠성음료의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 광고인데 이 광고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6편의 광고가 시리즈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화 기법을 활용을 했고요. 광고 모델로는 이준기를 기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리즈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만 편집해서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서 흥미를 유발하는 카피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계속 광고를 보게 만드는 카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만드는 그 카피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광고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던 첫 번째 오디션. 그래, 좋았어. 잘할 수 있을까? 예쁜 양반, 괜찮아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청춘의 앞길에 빨간불이 켜지는가. 드디어 기회는 왔다. 이준기 안 왔나? 안 올 건가 봐요. 그럴 리가요. 보기 드문 외모인데. 뭔가 한번 보여주겠어. 석류처럼 빨간 두 눈을 불사르다. 기다리던 첫 촬영날. 한 번뿐인 인생 놀다 가면 그뿐. 너 요즘 뜬다며? 선배. 석류 꽤나 마셨나 보지? 비켜!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석류빛 내일은 반드시 온다. 이 광고에서 사람들이 계속 광고를 보게 만드는 카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카피가 있었는데 뭐가 그것이었나요? 바로 네, 일단 뭐 3편의 계속, 4편의 계속, 5편의 계속 이런 카피들 덕분에 사람들이 뒤에 이 얘기가 더 있어? 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다음 편에 계속 이 카피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문형 카피를 사용을 했어요. 이게 질문식의 이런 카피들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광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 이런 것도 생기게 돼요.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청춘의 앞길에 빨간불은 켜지는가 이런 식으로 의문형 카피를 써서 사람들의 호기심 그리고 흥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형 카피를 적절하게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5I 원칙의 네 번째 요소, 즉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피는요, 소비자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 제공은 카피의 아주 기본적인 임무예요. 그래서 카피를 창작을 할 때는 소비자한테 정보를 잘 줄 수 있게끔 창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많은 정보를 담고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소비자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 가치, 이익 이런 것들을 담아서 카피를 창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바로 필립스의 스팀 다리미 광고입니다. 일단 필립스는 먼저 하이마트에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사를 촬영한 영상을 이제 광고로 제작을 했는데 그 행사할 때 몰래카메라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진솔한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죠.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 다림질을 할 때를 한번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옷을 다림질할 때 뭐가 불편하시던가요?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게 있었다면 무엇이 그랬었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옷의 재질에 따라서 온도 조절을 이렇게 다리미의 온도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미의 그 온도를 너무 높여놓은 상태에서 블라우스를 다리다가 그만 이 블라우스를 이렇게 태워버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 온도 조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옷 다림질 할 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스 스팀 다리미는 소비자를 분석하고 이러한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 다리미가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광고를 보시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카피가 뭔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고 속 상황에 내가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다음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녕하세요. 저희 필립스 다리미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 참여하시면 저희가 필립스 부풀 제거기 그냥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옷만 주시면 제가 다려드리겠습니다. 아, 벗어요? 네, 제가 여기서 다려드릴게요. 저기요. 이거 너무 오래 전화통화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옷이 타잖아요. 아, 저희 다리미는 절대 타지 않습니다. 놀라셨죠? 어떻게 안 타요? 놀라셨죠? 저희가 지금까지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네? 어디하고? 술하고 있는데 이 광고에서 카피는 소비자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카피가 그랬죠? 여러분 찾아보셨죠? 정보를 주는 카피들을 아까 찾아봐 달라고 했었는데 어떤 카피가 정보를 줬었나요? 바로 이 카피였죠. 지금 보시면은 옵티멀 템프로 절대 타지 않는 필립스 퍼펙트 케어 파워 라이프, 이런 카피가 나왔었어요. 이 옵티멀 템프, 이것은 이제 이 필립스 다리미의 그 기술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의 움직임을 이렇게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탁 하고 전원을 차단을 해버려요. 바로 이러한 옵티멀 템프 기술 덕분에 이 옷가미에다가 그 다리미를 이렇게 달궈가지고 올려놓더라도 절대 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다림질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를 잘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카피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카피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셨나요? 광고 후반부에 나왔었는데 실크부터 청바지까지 온도 조절 노,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면 일단 이 필립스 스팀 다리미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최적의 스팀을 분사를 합니다. 바로 그 덕분에 그게 실크라고 온도 조절을 낮게 하고, 그리고 청바지라고 해서 또 온도 조절을 이렇게 높게 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한 번에 잘 다림질을 할 수 있다. 온도 조절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다림질할 때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이렇게 잘 충족시켜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카피였죠. 그래서 이 필립스 광고 사례에서와 같이 카피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많은 정보를 쭉 나열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담아가지고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카피를 창작할 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 요소, 임펄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션, 번역하면 충동, 행위 유발, 이런 의미죠. 카피는요,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유발하게끔 창작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아까 카피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취하게끔 그렇게 창작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일 것 같나요? 바로 구매 행동이겠죠.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하는 그런 행동을 카피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광고의 정의에서도 이제 배웠지만 광고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카피도 사람들 물건을 사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카피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기 위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동 촉구형 카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행동 촉구형 카피라는 것은 지금 뭐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행동을 하게끔 요구하는 그런 카피를 행동 촉구형 카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기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자, 여기서 LG 패션 마에스트로 라디오 광고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한 드라마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드라마 기억나세요? 지난 2008년에 이제 MBC에서 했던 드라마였고요. 지휘자 강마애하고 그리고 성난시의 오케스트라 단원들 이들 사이의 이야기를 그렸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네, 이것 즉 베토벤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이제 소재로 삼아서 라디오 광고를 제작을 했는데 이 드라마 속에서 이 주인공 강마애가 굉장히 독단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걸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광고 안에서도 이 강마애는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좀 까칠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요.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하는 카피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게 라디오 광고여가지고 영상은 없고 소리만 제시가 될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행위 유발 카피 이걸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디오 광고 들어보겠습니다. 마에스트로 강마애입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당연합니다. 오늘 아침도 비몽사몽 대충 입고 출근했겠죠? 당신들의 그런 자세 이건 뭐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요. 지금 당장 마에스트로 매장으로 달려가세요. 매력을 입다 마에스트로. 이 라디오 광고는 이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소재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극중 캐릭터 이 강마애의 성격을 그대로 광고 안에서도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단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남성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패션에 무관심한 그런 한국 남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그리고 마에스트로를 이용해서 당신만의 패션 스타일이나 매력 이런 것을 찾을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광고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하는 카피가 있었어요. 이 카피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카피가 있었는데 어떤 카피가 그랬나요? 바로 지금 당장 마에스트로 매장으로 달려가세요. 뭐뭐 하세요. 이런 행동 촉구형 카피가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을 했죠. 그래서 이 라디오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행동 촉구형 카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쓰게 되면은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I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카피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크게 5가지 요소, 즉 아이디어, 직접적인 충격성, 연속적인 흥미, 그리고 정보, 행위 유발 이 요소를 가져야 한다는 게 5I 원칙이고요. 실제로 이제 카피를 창작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갖게 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피 창작의 또 다른 원칙, 즉 아이드만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드만은요, 아이다 원칙에서부터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다 원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다는 바로 1898년 미국의 광고 대행업협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던 루이스가 제시를 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뭐냐면 사람들이 특정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딱 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머릿속으로 그걸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기까지 크게 4개의 단계, 즉 주의, 그리고 흥미, 욕망, 그리고 행동 이 4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4개의 단계의 이제 영어 철자 그 앞머리 끝자를 따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이다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실 아이다 원칙은 원래 이제 광고 쪽에서 개발이 된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 인적 판매, 우리 예전에 그 PS 배웠죠. 바로 이 인적 판매에서 판매원이 이제 소비자한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 소비자가 제품을 사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광고에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되고, 그리고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 광고되는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을 갖고 싶고, 쓰고 싶고 이런 욕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게 그렇게 광고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원칙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이다 원칙에서부터 아이드마 원칙이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이드마 원칙은 192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사무엘 롤랜드 홀이 아이다 원칙에다가 바로 메모리 단계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 이 디자이어하고 그 다음에 행동, 이 액션 사이에다가 메모리, 이 기억 단계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앞머리 글자를 따서 이걸 이제 아이드마 원칙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 원칙에 따르면 이제 카피를 쓸 때는 일단 이 카피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그렇게 창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카피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게끔 창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카피는 그 광고된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갖고 싶게, 그리고 그것을 사고 누리고 싶게 이렇게 욕망을 갖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카피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브랜드 네임이나 제품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기억시키게 창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카피는 무엇보다도 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끔 그렇게 창작이 돼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아이드마 원칙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원칙은 카피에만 적용이 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광고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두루두루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원칙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각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드마 원칙에서 1단계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다매체 시대죠. 인터넷, 모바일, DMB, IPTV 이렇게 수많은 뉴미디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 안에는 또 채널이 많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매체, 다 채널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수많은 정보,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에게 이제 넘쳐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 광고나 정보의 홍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러터, 즉 광고 혼잡 상황이 아주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핑, 재핑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광고를 회피를 하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이제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카피가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게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주의란 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이라던가 귀라던가 이런 감각기관을 수많은 정보들이 자극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자극 중에서 우리가 특정 그 자극에다가 우리의 정보 처리 능력을 집중시키는 것, 이것을 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피를 창작할 때는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게 창작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끄는 건요, 오늘날 카피의 기본 임무가 되었습니다. 주의를 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카피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지만 그 이후의 단계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카피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야 그 다음에 이제 흥미도 유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물건 갖고 싶다 이런 욕망도 갖게 하고, 그리고 제품 장점도 기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피가 만약에 주의를 못 끌었다 그러면은 이 이후의 일련의 활동들은 일어날 수가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주의를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어나야지만 이 나머지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창작할 때는 오늘날은 그 무엇보다도 주의를 확실히 잘 끌게 그렇게 카피를 창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종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즉 자발적 주의와 비자발적 주의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자발적 주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주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보통 이런 자발적인 주의는 고관여 제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관여 제품은 보통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 사면 구매 위험 부담도 크고 해서 사람들이 구입 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고관여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보통 이제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고가의 전자제품이라던가 자동차 이런 게 여기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고자 할 때 자발적 주의를 해요. 이 정보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집중을 하죠. 그리고 광고, 그리고 뭐 뉴스 이런 것들도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대상에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을 자발적 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주의의 또 다른 종류인 비자발적 주의를 보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제 타의에 의해서 주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가 굉장히 임팩트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주 창의적이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광고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비자발적 주의인 것이죠. 보통 이러한 비자발적 주의는 저관여 제품에서 발생을 합니다. 저관여 제품,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낮고 그리고 한번 잘못 사도 그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기호품이라던가 또는 뭐 치약, 비누 이런 일상생활용품들 이런 게 이 저관여 제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의 광고에는 사람들이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이제 카피를 쓸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아주 임팩트 있게 카피를 창작한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카피를 창작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자발적 주의를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 아이드마 원칙의 인터레스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이제 주목을 했으면요, 이후에는 이제 인터레스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흥미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카피를 창작하실 때는 사람들이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나 브랜드 여기에 흥미를 갖게끔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흥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게 하고 싶다면 카피 창작할 때 흥미 이런 걸 잘 불러일으키게끔 이제 카피를 창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심을 하실 거는 이 흥미를 유발할 때는 꼭 제품과의 관련성을 고려해서 흥미를 유발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흥미가 제품과의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은 광고 효과가 저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꼭 관련성 이걸 염두에 두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게끔 카피를 창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 번째 욕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이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피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 욕망을 잘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광고주 제품이 그런 욕구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창작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광고주 제품을 내가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그런 욕구를 갖게끔 자극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를 하나 줄 텐데 여러분 일단 더운 여름철을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후끈후끈 아주 뜨거운 여름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름이 더우면 여러분들 뭐가 불편하시던가요? 너무 더우면 뭐가 불편하죠? 일단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편함을 겪었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더운 날이면은 이제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힘들고 또 그리고 특히 이제 겨드랑이에 땀 나는 거 이걸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셨을 거예요.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이제 옷 색깔까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남들 보기 부끄럽고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이래가지고 이 땀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니즈, 욕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욕구를 이제 포착한 다음에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 그런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광고는 이제 워낙 유명한 광고여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광고는 지난 2006년 칸 국제광고제 필름 부분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광고제에서 상을 받고 또 이제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실 때는 이 카피가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지 바로 이제 이런 욕구 충족 차원에서 이 카피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다음 광고를 보시면서 이 광고 속에서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이렇게 잘 만족시켜주는 그 카피 이걸 찾아보시면서 광고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럼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Él levantó los brazos, era una cosa incontenible. Venía un poco transpirado acá, más o menos. ¿De acá? Sí. Acá. Bueno, me lo presentaron, no me voy a olvidar nunca de ese día. Mis amigos no me dijeron nada porque todo el mundo transpira un poco, es normal. No me gustaba nada, nada, nada. Y cuando ya no lo soportaba más, apareció algo que fue la solución. Y ahora me encanta. Es más que un desodorante, es un antitranspirante. Axeco. 사람들 중에는 땀, 특히 이 겨드랑이 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의 카피는 이 제품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 충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카피가 그랬나요? 바로 네, 광고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완전히 땀을 말려주는 제한제 이거였죠. 그래서 이 제품은 뿌리기만 하면 이 겨드랑이 땀이 안 나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창작할 때는 일단 소비자를 분석해서 욕구를 파악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 이러한 욕구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충족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카피를 창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메모리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모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걸 이제 부호화해가지고 자신의 머릿속에 그걸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다시 인출해내는 정신적인 그런 기능을 메모리,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피를 쓸 때는 우리 광고주 제품의 여러 가지 장점이나 혜택, 특징, 그리고 브랜드 네임 이런 것을 사람들 머릿속에 잘 기억시키게끔 창작이 되어야 합니다. 카피를 창작할 때 이제 기억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듬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율감을 활용하면 사람들이 좀 잘 기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M송 이런 노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카피 쓸 때 반복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이제 보시면서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이 기억을 잘 하게끔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파로마 가구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에서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끔 이 기억을 유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쓴 게 무엇인가요? 바로 반복이죠. 무려 파로마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사실 사람들은요, 광고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도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가 다 포기하고 오로지 브랜드만 계속 광고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브랜드 네임을 사람들한테 이제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5번째 단계, 즉 액션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션은 소비자가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자극을 접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이제 마지막 그 반응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카피를 창작할 때는 이 카피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이제 구매 행동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카피를 듣고 내가 저 물건 사고 싶다 이런 구매 의도를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그 물건을 사게 하는 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카피가 창작이 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뭐 하십시오, 뭐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 촉구형 카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하나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고 여기서 사람들의 행동을 야기하는 카피가 무언가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는 추석 직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지진이고 브랜드는 천지인 홍삼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특히 이 행위를 유발하는 카피, 여기에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자연 건조하면 많이 만들지 못할 텐데요. 하지만 그래야 고유의 홍삼이니까요. 30년 장인의 손길로 동원이 제대로. 동원 천지인. 올 추석엔 천지인을 선물하세요. 여러분, 이 광고에서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하는 카피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카피가 그랬나요? 여러분들 광고 보시면서 찾아보셨죠?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하는 카피가 있었는데 뭐가 그랬죠? 바로 네, 올 추석엔 천지인을 선물하세요. 이렇게 이제 행동 촉구형 카피를 쓴 게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인 광고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추석 전에는 보통 우리가 주위의 뭐 친척분들 또는 주위의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이렇게 선물을 고민을 할 때예요.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광고가 집행이 되면서 올 추석에는 천지인을 선물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행동 촉구형 카피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렇게 선물을 고민하고 있던 터라서 이렇게 마음이 동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구입하는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 단계를 이제 정리를 하면 카피를 창작할 때는요, 사람들의 행위를 잘 유발하게끔 그렇게 카피가 창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즉 카피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피의 전략이란 건 뭐냐면요, 이 카피 창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카피 창작의 청사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피의 전술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카피를 쓰는 아주 실무적인 원칙,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을 카피 전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즉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카피 전략 전술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전략 전술은 카피 창작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전술들을 보면요, 여기에는 뭐 헤드라인은 어떻게 써라, 바디 카피는 어떻게 써라, 그리고 카피 창작의 목적은 뭐다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피 창작의 방향을 이러한 전략 전술들이 잘 제시하고 이끌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러한 카피의 전략과 전술들은 카피를 창작할 때 거기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피 포맷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카피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이후에 계속 이제 카피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 틀에 맞춰서 이제 카피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통일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으로는 후속 광고에 카피를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피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 소비자가 누구다, 매체는 뭐다, 카피 창작의 목표는 뭐고 기대 반응은 뭐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광고에 카피를 쓸 때도 이것만 보면 여기에 자세한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따로 뭐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속 광고에 카피를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장점으로는 이러한 카피의 전략과 전술들은 카피를 창작할 때 혼란, 혼동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략 전술들을 종이에다가 딱 기입을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수립을 안 해놓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제 카피 이렇게 창작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카피 창작에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략 전술을 분명하게 수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잘 기입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만 보면은 바로 이제 카피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카피 창작에 혼란을 막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백전도장 카피라이터들은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바로 카피를 씁니다. 그런데 비록 이게 좀 작성하는 게 귀찮다 하더라도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장점도 많고요. 또 그리고 향후에 쓰임새도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걸 잘 수립을 하고 그에 맞춰서 카피를 창작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카피 폴리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일본의 광고인들이 만든 일본식 조어입니다. 우리나라 광고 산업은요, 초창기에 일본 광고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식 용어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카피 폴리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일단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카피라이터가 이제 카피 쓰기 전에 자신이 맡은 이 제품이나 뭐 브랜드 또는 뭐 기업 이런 것들의 카피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이제 포괄적으로 딱 제시를 하는 카피 창작의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청사진이에요. 왜 건축에서 청사진, 이 설계도가 잘못되면요 어떻게 되나요? 아주 이상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카피를 창작할 때도요, 이 청사진, 설계도에 해당이 되는 이 카피 폴리시가 잘못되면 완전히 방향도 어긋나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그런 카피가 창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카피 폴리시를 잘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이러한 카피 폴리시의 장점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 카피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피 폴리시는 카피를 창작하는 그 전체적인 윤곽,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카피 폴리시의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피 폴리시를 이제 수립을 할 때는요, 일단 그냥 막연히 내가 이제 카피 어떻게 써야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종이에다가 구체적인 문장으로 이제 카피 창작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변하기가 쉽고요. 때로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 내가 이제 카피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은 자칫하면 이 카피 창작에 혼란, 혼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종이에다가 내가 카피 어떻게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인 카피 창작의 윤곽을 이제 구체적인 문장으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카피 폴리시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제는 그에 대해서, 즉 카피 폴리시 기재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카피 폴리시 안에는 이제 카피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다음의 요소들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카피를 쓰려고 하는데 이 카피의 타겟이 누구인가? 이것을 적어줘야 됩니다. 왜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기입을 하냐면 이 소비자에 따라서 카피 창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타겟이 어린이예요. 그러면 이제 카피를 쓸 때 가급적이면 쉽게 쓰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카피를 창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문어체 이런 것보다는 구어체 이런 걸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단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그런 쉬운 단어들 위주로 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피 창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카피 폴리시에 또 들어가야 되는 요소는 뭐냐면 바로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카피를 쓰려고 하는데 이 카피가 뭐 라디오에 나갈 건지, TV에 나갈 건지, 모바일에 나갈 건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될 그 매체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 매체에 따라서 카피 창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문에 나가는 그런 카피라고 한다면 그 양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정보적이어도 괜찮아요. 반면에 이 카피가 나갈 그 매체가 뭐 TV라던가 아니면 라디오라던가 이렇다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 광고의 길이가 한 15초나 20초 이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광고가 짧으니까 카피를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 좀 이렇게 짧게 카피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용 또한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아주 단순하게 작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제 매체에 따라서 카피를 쓰는 게 또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 나가는 카피인지를 또 이제 적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이 카피 폴리시에 기재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광고의 카피 또는 시리즈 광고의 카피는 그 카피 창작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기억률을 제고하려고 하는 건가? 바로 이런 목표, 이것을 이제 카피 폴리시 안에 적어주시고 그에 맞춰서 이제 창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카피 폴리시에 들어가야 되는 네 번째 요소는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카피를 쓸 때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서 이제 부각시켜야 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카피 쓸 때 좀 더 확실하게 이제 강조해야 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또 카피 폴리시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은 기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이 카피를 읽거나 아니면 라디오에서 카피를 듣고 TV에서 카피를 시청을 했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라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맞춰서 이제 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카피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정의를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의를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고 그리고 그 두 정의에서 공통점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카피 플랫폼의 정의 가운데 니시오 타다이사의 정의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피 플랫폼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단어를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표.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한강석 교수의 정의를 제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같이 읽으시면서 두 정의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실제로 카피를 창작하기에 앞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기본적 요소, 제품에 대한 분석 정보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 네. 자,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정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요소가 있죠.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있죠. 뭐죠? 바로 네, 일단 일목요연하게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네, 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카피 플랫폼, 이건 카피 창작할 때 쓰는 표예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터가 카피 쓰기 전에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의 특징, 뭐 혜택, 이런 여러 가지 그 소비자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도표, 이게 바로 카피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일단 카피라이터는 핵심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도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피를 창작할 때 그 도표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카피 플랫폼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이제 핵심적인 정보들이 이 카피 플랫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요소라는 것은 바로 제품, 그리고 시장,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전략 차원의 요소,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제품 차원에서는 우리 제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특징,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혜택, 뭐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차원에서는 이 시장의 뭐 트렌드, 환경이 어떠한가,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의 위치는 어떠한가, 그리고 시장 안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 그리고 이 경쟁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제품이 갖는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는 데모그래픽 특성, 그리고 사이코그래픽 특성,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데모그래픽 특성에서는 뭐 나이, 성별, 결혼 유무, 소득, 이런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특징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사이코그래픽 특징에서는 개성, 라이프 스타일, 이런 심리학적인 특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전략 차원에서는 제품을 분석하다 보면은
아,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이구나, 이게 이제 파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키워드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뭐뭐이다. 바로 이 뭐뭐뭐이다에 들어가는 그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적어주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김병희 교수의 광고 카피 창작론 책에서 발췌를 한 카피 플랫폼 양식입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4가지 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제품, 그리고 시장, 소비자, 크리에이티브 전략 차원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차원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 제품의 특징 이런 거 적게 돼 있고요. 뭐 혜택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 시장 안에서 우리의 경쟁자 이런 거 적게 되어 있고요. 경쟁자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갖는 뭐 경쟁 우위점, 뭐 경쟁 열의점 이런 걸 이렇게 쭉 적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차원에서도 우리 소비자가 갖고 있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리학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 전략 차원을 보면은 이제 키워드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뭐뭐이다. 바로 이제 이러한 키워드를 이제 여기에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카피 플랫폼은 카피라이터가 작성을 하는 바로 이제 이런 도표예요. 그런데 이 도표 안에는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들이 특히 이제 제품, 소비자, 시장,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쭉 적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표, 이게 바로 카피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카피 플랫폼을 작성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피 플랫폼을 작성하실 때는요, 이 제품의 특성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바로 베네핏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베네핏. 이 베네핏과 제품의 특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요. 일단 제품의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 제품이 가지는 단순히 구체적인 사실을 일컫습니다. 반면에 베네핏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번역하면 뭐 혜택, 편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이 제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욕구라던가 소비자가 원하는 거 이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 그게 바로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의 특성을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이 특징을 베네핏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 카피 플랫폼을 작성할 때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이 자료는 이화자의 크리에이티브 내비게이터 이 책에서 발췌를 한 폭스바겐의 카피 플랫폼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이 폭스바겐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제품의 사실, 이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러한 제품의 특성을 베네핏으로 전환하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폭스바겐의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검사 시스템이 철저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 그리고 차 모델이 잘 안 바뀐다는 거, 이런 것이 이 폭스바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베네핏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철저한 검사 시스템. 이 폭스바겐의 특성을 소비자가 누릴 수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네핏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전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 덕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여러분, 뽑기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살 때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뽑기폰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건 철저하게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량품이 이제 시중에 유통이 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값을 다 줬지만 이렇게 불량품을 사게 되는 그런 위험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뽑기폰 이런 말이 나오게 됐죠. 근데 만약에 검사를 철저하게 했다면 그럼 뽑기폰을 살 염려가 없겠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걸 이제 차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 우리가 뽑기차, 즉 불량품을 살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잘해주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불량품을 살 염려가 없다. 이거고 이게 바로 이제 베네핏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폭스바겐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마무리 작업을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베네핏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것,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해결해 줄 수 있고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바꿔준다면 저걸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마무리 작업을 잘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죠? 마무리 작업을 이제 끝까지 잘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일단 이 차 고장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로 팔을 때 제값 다 받고 이렇게 팔 수가 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차를 몰 때도 이게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유지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특성을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또 다른 특성으로 차의 디자인, 이 모델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을 베네핏으로 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차 모델을 잘 안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핸드폰을 이렇게 바꿀 때 분명히 이제 고장이 나서 핸드폰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친구들이 너 아직도 그 핸드폰 써? 아우 이젠 좀 바꿔라. 이렇게 친구들이 주위에서 막 구형이라고 이렇게 구박을 하고 남들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걸 이렇게 고려해 본 경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핸드폰의 모델이 잘 안 바뀌면 그럴 걱정은 좀 덜해지겠죠. 그걸 이제 차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차의 디자인이나 모델이 잘 안 바뀌면요. 바로 오래 차를 타도 구형이 안 된다. 그래서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베네핏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카피 플랫폼을 작성할 때는요. 일단 제품의 특성을 찾아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베네핏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카피를 창작할 때 쓰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셔야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실 수가 있고 광고 효과도 커지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카피 포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카피 포맷, 이 포맷이 뭔 뜻인가요? 포맷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맷은 그렇죠. 틀, 형식, 구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 그대로 카피 포맷이라는 것은 이 카피의 전체적인 틀, 구조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리즈 광고, 캠페인 광고 이런 데서 이 메시지가 아주 일관된 흐름 이런 걸 잘 유지하게끔 미리 이 카피의 틀이나 구조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카피 포맷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카피 포맷은 일단 카피의 외형적 구조에다가 통일적 기준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카피라이터가 이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카피라이터가 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카피라이터가 너무나 자기의 아이디어나 막 생각만 고집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이게 자칫하면 카피, 나아가서 광고까지도 이 통일성을 이룰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런데 이 카피 포맷을 분명하게 수립을 하고 이에 맞춰서 이제 카피를 써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카피를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카피 그리고 광고의 통일성, 일관성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카피 포맷의 장점으로는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피 포맷은 뭐 헤드라인은 어떻게 써라, 바디 카피는 어떻게 써라, 로고 타입은 어떻게 배치해라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 틀에 맞춰서 이제 계속해서 카피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카피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계속 반복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중첩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걸 보게 되니까 잘 기억을 하게 되고요. 잘 회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러한 카피 포맷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브랜드 인지의 용이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카피가 창작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어떤 광고의 카피를 딱 접했을 때 바로 이 카피는 어떤 브랜드의 광고 카피야? 이렇게 이제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카피 포맷의 사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의 인쇄 광고를 제시를 할 텐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비슷하다, 일관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죠? 일단 이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의 광고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의 광고는 1959년에 집행이 된 폭스바겐의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50년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대부분 큰 차, 그리고 길쭉한 차, 이런 차들을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차를 굉장히 선호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폭스바겐은 싱크 스몰, 작게 생각하라 라는 이런 광고를 이렇게 집행을 해서 그런 허례허식, 과시 이런 걸 버리고 우리 차를 이용해서 경제성을 추구해라, 실속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안에서 소형차 시장을 개척했던 굉장히 유명한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광고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1961년에 집행이 되었던 광고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늦게 망가지는 게 폭스바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카피에서 이 폭스바겐이 굉장히 튼튼하다 하면서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이 오른쪽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1966년에 집행이 된 인쇄 광고인데 일단 바디카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엘레버마주의 스코스보로라는 마을에서는 이렇게 순찰차로 폭스바겐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찰차로서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성능도 뛰어나고 좋으니까 작다고 웃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광고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적인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광고가 굉장히 비슷하죠.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카피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포맷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폭스바겐의 카피 포맷은 어떠냐면요. 먼저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쓰도록 되어 있어요. 문장은 굉장히 짤막하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폰트는 군더더기가 별로 없는 산세리프 글자체를 쓰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은요, 굵게 처리를 하게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바디카피의 이 카피 포맷은 어떠냐면 일단 단락을 3개로 구분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도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3번째 단락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이 폭스바겐의 장점이나 성능, 기능 이런 거 위주로 작성하게끔 이 바디카피의 포맷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 폭스바겐의 카피라이터나 아트 디렉터들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명의 카피라이터가 카피를 쓰고 한 명의 아트 디렉터가 광고를 만든 것처럼 아주 통일된 느낌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요. 그 까닭은 특히 카피 차원에서 본다면 카피 포맷이 처음에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카피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 통일성이 형성이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배운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우린 뭘 배웠죠? 그렇죠.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차 시는 3개를 배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카피라이팅의 정의에서 이게 무엇인지를 배웠죠. 특히 이제 카피라이팅,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배우려고 하는 이 카피라이팅은 카피하고 라이팅을 이제 합친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카피라는 것은
일단 광고의 핵심 메시지 이걸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광고에서 말이라던가 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 이게 이제 카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은 이제 쓰기죠. 그래서 카피하고 라이팅을 합성을 하니까 카피라이팅이라는 것은 카피를 쓰는 것, 즉 카피 창작이 카피라이팅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카피라이팅의 원칙을 학습을 했습니다. 먼저 5I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 이제 카피의 효과를 이렇게 높이려면은 크게 5개의 요소를 가져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5개의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아이디어, 직접적인 충격성, 연속적인 흥미, 정보, 행위 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를 쓸 때는 이런 요소를 이제 고려해서 창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드마 원칙은 일단 카피를 쓸 때는요, 이 카피가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게끔 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흥미를 또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욕구를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욕망을 갖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제품의 장점이나 특징, 브랜드 네임 이런 것들을 기억을 시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 사람들이 우리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게 그렇게 이제 카피를 창작해야 된다라는 게 아이드마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카피의 전략 전술을 배웠죠. 그래서 카피 전략이라는 것은 이 카피 창작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는 청사진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카피 전술은 실제로 이제 카피를 쓰는 구체적인 방법, 실무적인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카피 전략과 전술에는 크게 3가지, 즉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